미국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중국 내륙을 관통해 내일 오전 베트남 국경을 지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회담장으로 유력한 메트로폴 호텔을 취재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산하기관장 3명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빚쟁이한테 하듯이 저렇게 독촉하고 압박하고 핍박을 하는구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동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 논란입니다. 여기엔 중구에서 나온 게시물이 붙어 있는데 바로 옆엔 성동구 게시물도 붙어 있습니다. 서울 중구만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 때문인데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루된 경찰관들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이어 5G 폴더블 폰을 공개하며 본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잘 펴지지 않거나 접히는 화면에 주름이 생기는 등 내구성에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과연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다짐 같은 것인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오늘은 신정훈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서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겠다며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내놨습니다.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변방의 역사를 넘어 동북아 중심국가로 웅비할 기회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사와 일맥상통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한반도 주인은 우리라고도 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선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를 동시에 강조하면서도 한미 동맹보단 남북 관계 발전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외교적 행보를 보면은 사실은 동맹보다는 남북 관계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대신 다자안보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구상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청와대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기존 입장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는데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면 사실상 종전선언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 합의에서 빠질 가능성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은 아닌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이번 2차 북미 회담에서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과 미중은 수교를 했고 남북은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며 북미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4개국 종전선언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남북과 미북 모두 종전이 안 됐다고 정의하고 남북미 혹은 남북미 중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북 간의
또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따라서 이번 2차 미북 회담에선 향후 3자나 4자 종전선언을 약속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거라고 전망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일각에선 미북 간 협의에서 한국을 뺀 종전선언 방침이 확실시되면서 미북 회담 이틀 전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베트남 하노이의 미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분위기상 회담 장소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 근처인 메트로폴 호텔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 의전팀의 김창선 부장이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숙소와 가까워서 경호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호텔 뒤에는 유럽식 정원이 있어서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이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현재 취재진의 설명입니다. 자, 이 호텔 앞에도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 회담장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이 메트로폴 호텔이 유력하다면서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메트로폴 호텔에서는 미북 실무진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는데요. 이곳 호텔 뒤에 있는 유럽식 정원에서는 미북 정상이 함께 산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실무진이 식당 내부를 둘러봅니다. 호텔 내 정원에선 일일이 촬영까지 하면서 미북 정상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분이면 둘러볼 정도로 규모가 작아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의 1분 산책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 내부도 단장의 한창입니다. 회담장 내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북 관계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 설치 등을 논의합니다. 정원 레스토랑은 28일 완전히 문을 닫는 만큼 28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쯤 하노이에 도착을 할까요? 네, 베트남 외교부는 내일 현지 시간 8시 30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하면 밤 10시 30분,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베트남 국가주석과 총리를 만난 뒤 오후부터 미북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정상이 채택할 하노이 선언문 실무 협상도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하노이 시내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포착했는데 오늘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와 따로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 조율이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그제 오후 5시에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지금까지 53시간, 꼬박 이틀 넘게 중국 대륙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륙 도시인 우한과 창사를 거쳐서 이 중국과 베트남의 접경지인 난닝을 향해서 지금 열차가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내일 오전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 랑선성의 동당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하노이로 향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하면서 베트남 동당역의 분위기도 점차 삼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정성 기자, 김 위원장이 내일 오전쯤이면 이제 도착을 할 것 같은데 남았죠? 현지에서는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네, 저는 베트남에서 최북단 지역, 그러니까 중국과 마주한 베트남의 랑선성 지역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까지 하노이 시내에서 차로 달려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는 내일 오전에 제 뒤로 보이는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 반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김정은 전용 열차가 이곳 동당역에 도착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착 이후에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도착이 임박하면서 오늘 동당역 주변으로는 경계와 주변 통제가 더 심해진 모습입니다. 동당역 안으로는 군악대가 들어가고 정부 관계자들이 안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예행 연습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일행이 탄 전용 열차는 그젯밤 국중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우한을 거치며 남서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잠시 광저우에 들을 가능성이 나왔지만 국경인 이곳을 향해 빠르게 오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한 지는 이제 52시간쯤 지났는데요. 시속 70km로 계산했을 때 베트남 국경과 가까운 중국 난닝시에 곧 닿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는 기차에 싣고 온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로는 3시간 반, 서울에서 대구까지 달리는 거리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내일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왕복 2차로 국도의 모든 차량 이동을 통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동당역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것으로 보이는 멜리아 호텔 주변도 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하면서 긴박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북한 경호원들이 호텔 주변을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경호 준비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호텔 측은 현재 20층부터 22층까지 3개 층을 모두 비웠고 베트남 군 병력과 경호팀까지 동원해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채연 기자가 그 현장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군인들이 무장한 채 일정 간격으로 호텔 주위를 둘러쌌고 베트남 현지 군 경호 인력 수십 명과 수색 견이 들어왔습니다. 막바지 점검에 나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하노이 멜리아 호텔의 모습입니다. 북한 측은 20층부터 3개 층을 사용하는데 꼭대기층인 22층에 김 위원장의 방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7층에는 백악관 기자단 프레스센터가 차려져 미국 기자단과 김 위원장이 한 곳에 묵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폐기머리에 흰색 셔츠 차림의 북한 경호팀은 기자들을 피해 위층으로만 다니면서 호텔 이곳저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호텔 진입로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떠나거나 혹시 어떤 거 보시고 가시는 건가요? 멜리아 호텔 계속 가는 거 맞나요? 20층 방을 다 비운 채 연회장으로 꾸미느라 바쁩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북쪽에서요. 여기도 이제 사용 불가능합니다. 수강료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이 도로를 건널 수가 없는 상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인근 도로가 전부 통제되고 숙박객 이외의 사람의 접근도 차단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 위원장이 타고 있는 특별 열차는 이동 집무실이자 달리는 요새로 불릴 만큼 아주 특별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문과 바닥, 벽까지 모두 방탄 처리를 했고 헬리콥터를 싣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행단이 장시간 머물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건 물론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특별 열차의 비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타신 전용 열차는 당과 정부, 무력기관 간부들의 뜨거운 발효음을 받으며 23일 오후 평양역을 출발했습니다. 베트남까지 4,500km, 60시간의 대장정을 떠난 열차.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집무실과 침대 칸, 연회실,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료시설과 여흥을 즐길 노래방을 갖추고 경비대, 요리사, 의료진 등 대규모 수행단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무실과 회의실에는 TV와 컴퓨터, 위성전화가 설치돼 있어 지도부가 빈 평양을 원격 지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용할 일체의 부대 물품과 특히 방탄 승용차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죠. 안전을 위해 시속 60에서 70km의 느린 속도로 달리지만 그만큼 김 위원장의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부담입니다. 특별 열차는 상상을 초월할 보안 조치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테러 등에 대비해 객차의 창문과 바닥, 벽을 모두 방탄 처리한 것은 기본. 중화기 등 공격 무기와 비상시 탈출 헬리콥터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의 어떤 전용 공간에 의해서 다 내부가 다 개조가 되어 있죠. 승객들을 빨리 이탈시킬 수 있게 방탄된 차량들이 각지 적재돼서 이동. 과거 베이지색 의자가 핑크색으로 바뀌었을 뿐 열차 내부 구조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공포증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해외 순방을 가거나 현지 시찰을 다닐 때 열차만 애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인민 사랑의 길을 걷고 걸으신 어버이 장군님. 이번에 열차를 타고 베트남을 가기로 한 건 김 위원장이 1958년과 1964년 열차로 베트남을 방문한 이른바 김일성 루트를 재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대목인데, 중국 당국은 대규모 인구가 움직이는 춘절 기간인데도 북한 특별열차의 빠른 이동을 위해 고속철도 4개 노선을 취소할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민심은 어떨까요? 열차 경유지역과 역을 통제하고 경비하느라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민폐다. 외국인 한 명 지나가는데 온 국민이 길을 내줘야 하나?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비핵화와 평화라는 종착지에 도착할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셀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뜨겁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 전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산하의 여러 기관장들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당시 압박을 받았다는 한 기관장은 보훈처가 마치 빚독촉하는 빚쟁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안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난 2017년 7월 보건복지의료공단 김옥희 당시 이사장은 국가보훈처 국장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요구를 2차례나 받았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돌려보내자 이번에는 과장이 새벽부터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약속도 없이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뭐냐 했더니 어쨌든 그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직접 전화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서야 과장은 돌아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무례하게 사퇴를 종용해서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뭐 빚쟁이한테 하듯이 저렇게 독촉하고 압박하고 핍박을 하는구나, 이런 그 여론은 많이 있었죠. 김 전 이사장은 한 달 후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했습니다. 김종애 88 컨트리클럽 전 대표도 임기를 채우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보훈처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BH의 뜻이라며 사퇴 요구를 받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까지 보훈처 산하기관장 3명 모두 사퇴 종용을 받은 셈입니다. 보훈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렇다는 민주당 서른 홍익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원내대표의 사과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최원국 기자입니다.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서른 홍익표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 사과입니다. 앞서 서른 의원은 20대 지지율 하락의 이유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도 있다. 홍익표 의원은 20대가 교육을 잘못 받아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을 사과하며 당과 정부가 20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익표 의원은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발언의 내용을 잘 모르고 서른 의원의 발언에 사과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을 왜곡해서
갈등을 확대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 지지율과 관계없이 20대의 보수화 현상을 분석한 내용이었다며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자는 민주당과 전라북도로 옮기자는 평화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은행들은 지역 이기주의를 국가 균형 발전으로 포장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 이른바 PK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은 명실상부한 금융 중심지로 변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전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부산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국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법 개정안을 제출할 준비는 다 됐다고 했습니다. 현행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 등은 모두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부산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평화당이 본점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바꾼 개정안을 먼저 발의해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번만큼은 제2금융중심지가 제대로 좀 내실을 갖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에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부산은 10년 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돼 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등이 이전했지만 금융공공기관만 있고 국제금융은 없다는 자주적 평가가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치권의 국책은행 이전 시도는 지역이기주의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 동만 서울 성동구이고 다른 동들은 중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에 따라 출산 장려금 같은 복지가 달랐는데 오늘부터는 또 중구에서만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먼저 신주명 기자가 이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개동은 중구고 1개동은 성동구입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엔 중구에서 나온 게시물이 붙어 있는데 바로 옆엔 성동구 게시물도 붙어 있습니다. 자치구가 달라 복지도 다릅니다. 중구는 성동구보다 출산 장려금도 많고 교복도 지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중구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령자 등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주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이쪽은 나오고 우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난 용서가 안 되죠. 이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시민들은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복지가 다른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제 똥들이 생기면 뭐한 단지 안에서 이러니까 억울하지. 성동구는 중구의 정책에 난감해합니다. 성동구는 다른 복지에 예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노인이 많은 것도 있고 애들이 많은 것도 있는데 거기는 옆에서 구해서 하면 우리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치구 사이에 벌어지는 무분별한 복지 경쟁을 막으려면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어르신 공로수당은 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조율이 안 된 정책이어서 또 논란입니다. 정부는 이 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면서 만약에 지급을 강행한다면 중구의 국가지원금을 깎는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가 오늘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난번에 제출할 때 가급적이면 조금 협의가 다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좀 수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했는데 그걸 그냥 바로 오늘 한다고 그렇게 해서.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수혜 대상자가 같고 현금성 지급 방식도 비슷해 수당 지급에 반대했는데 중구가 강행하자 국고지원금 삭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유사 중복 사업인 경우에 국고 지원을 1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중구에 책정된 기초연금 지원금은 270억 원, 이 가운데 27억 원을 깎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도 중구가 복지부와 협의를 못하면 교부세를 깎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복지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내에서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구에 지원금을 삭감할 경우 정부 협의에 불복한 지자체를 제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중구는 기초연금과 엄연히 다른 자치구 사업이라면서도 선심성 복지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하겠다고 하자 검은 옷을 입고 반발에 나선 건데요.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이 에듀파인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립유치원 측은 사유재산까지 국가가 들여다보는 건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을 가득 메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분향소까지 차린 한유총은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 도입과 폐원 절차 강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유아교육 사망은 명백한 고의적 타살입니다. 박용진과 유은혜 그리고 좌파 직간다능에 의한 타살입니다. 한유총은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다음 달 공포를 앞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제명,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3분의 2라는. 또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이는 개인 사업자가 다수인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다며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한 집회엔 한유총 추산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유총은 당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새학기 시작일인 다음 달 4일부터 집단 휴업이나 폐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고 교육자의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에듀파이는 당장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시정 명령에 이어 정원 감축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 연결고리로 지목된 강모 씨 측으로부터 경찰관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계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 강모 씨. 지난해 7월 미성년자들의 버닝썬 출입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측이 버닝썬의 요구에 의해 경찰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각됐습니다.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도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버닝썬 관계자들과 전현직 경찰관 등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확보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또 유착 의혹 때문에 관할인 강남경찰서를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버닝썬의 지분을 보유한 업체 대표인 최모 씨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은 펄쩍 뜁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해요. 통화한 적도 없고 통화 내역도 하고. 경찰은 미성년자 클럽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에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클럽 버닝썬 대표 이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고 진술한 강 씨 측근 이모 씨가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으로 보고
조직 차원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요즘 각 지역의 맘카페는 각종 정보를 얻는 곳이라 그 영향력이 꽤 큰데요. 이 점을 노리고 자문자답식으로 가짜 광고를 한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질문을 올린 뒤 실제 후기인 척 답글을 다는 수법인데요. 무려 180개의 맘카페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노트북 수십 대가 놓인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압수영장 집행합니다, 지금. 인터넷 맘카페에 자작 광고 글을 올리다 적발되는 모습입니다. 30살 이모 씨 등 3개 업체 임직원 9명은 지난 3년 동안 2만 6천여 개의 인터넷 자작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과 유치원, 학원 등이 의뢰했고 이들은 180여 개 인터넷 맘카페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인데 원화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된 정보로 이렇게 자문자답식으로 괜찮은 병원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글을 먼저 올리고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자작 댓글을 다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포털 사이트 계정 800여 개를 산 뒤 이 아이디를 이용해 글을 올렸습니다. 한 업체는 55억 5천만 원을 벌었는데 3개 업체가 올린 불법 수익은 모두 68억 원이 넘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자 허위 광고 수단으로 맘카페를 주로 이용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경찰은 마케팅 업체 관계자 9명과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등 17명을 허위 광고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번 달부터 사병들은 평일에도 일과 후에 외출이 가능해졌죠. 외출한 군인들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이 PC방인데 일부 군부대 인근 지역의 PC방들이 이에 맞춰서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고 해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사병들의 평일 외출 이후 동두천과 양구 등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활기가 더해졌다며 반깁니다. 매출 한 1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외출 나온 장병들이 가장 즐기는 활동은 뭘까? 어디서 나오시는 길이세요? 방금 나왔어요. PC방에서 나왔어요? 마땅한 여가 활동이 없고 주머니 사정도 뻔하다 보니 PC방을 찾는 장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출 허용에 맞춰 부대 인근 상당수 PC방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 얼마예요? 1,600원이요. 다 같이 비싸대요. 네, 다 똑같아요. 2m 500원. 진짜 맞아요. 가격을 올린 PC방은 대부분 군 위수 지역 내 업소들로 시간당 1,100원에서 1,6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위수 지역만 벗어나면 요금은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한눈에 봐도 시설 좋고 최신식 장비까지 갖춘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이곳에선 1시간에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논란의 중심에선 대부분 위수 지역 PC방들보다 1.5배가량이 저렴합니다. 위수 지역 이탈이 금지된 사병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PC방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딴 데도 훨씬 갈 수 있는 지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일부 지역은 가격 담합까지 의심되는 상황. 100원도 차이 안 나고 똑같은 게 또 어떻게 가능한가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1,800원으로 올릴 줄 알았어요. PC방 담합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적극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고 오셔가지고 회의하고 1,600원으로 내리신 걸로 알고 아직 서울보다도 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는 사이 피해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PC방을 잘 안 가게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1,200원이었는데 갑자기 1,600원으로 올라가지고 이제 학생인 저한테는 너무 비용이 부담되고 학생들은 군인이 아니니까.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삼성,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가 삼성에 이어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렀는지 화면이 우그러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LG전자는 접는 폰 대신 탈착식 폰을 선보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세계 모바일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김자민 기자가 현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This is the world, the fastest foldable 5G phones. 화웨이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화웨이는 나흘 전 공개된 삼성 제품을 비교 언급하며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It's 8-inch. No cutoff. No cutoff of the screen. The full display. Really full wheel display. 하지만 한 손으로도 착 펴지는 삼성과 달리 힘겹게 펼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무엇보다 접는 면이 우글쭈글해지는 치명적 결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삼성보다 기술 난이도가 낮은 밖으로 접히는 방식을 적용했는데도 가격은 삼성보다 약 70만 원이나 비쌉니다. 폴더블 폰 개발을 예고했던 중국 샤오미는 제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접는 폰 대신 화면을 뗐다 붙였다 하는 탈착식 폰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두 개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은 소비자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최신 스마트폰과 5G 통신 기술 각축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MWC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개최되며 15만 명이 참관할 전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는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죠. 이것만 해도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은행의 금융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은행 간의 장벽이 사라지는 겁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 3곳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지금은 앱 3개에 모두 가입하고 앱 3개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계좌 접근 자체가 해당 은행 앱을 통해서만 가능해서입니다. 이 앱 관리했다가 저 앱 관리했다 그러면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한 통장만 한 은행만 쓰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앱 하나만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계좌의 결제와 송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안에 은행권 공동 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모든 일반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은행 결제망이 개방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거래망 사이의 장벽을 확 낮춰 금융 서비스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과 1대1로 제휴를 맺었지만 앞으로는 공동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모든 은행과 연동될 수 있고 수수료도 한 건당 400에서 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핀테크 산업의 전체적인 진입 장벽을 낮춰 산업의 활성화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간편 결제 서비스도 월 50만 원 안팎의 소액은 신용카드처럼 후불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방글라데시 여객기에서 권총을 든 탑승객이 납치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객기는 비상 착륙해 승객 전원이 구출됐고 용의자는 사살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멈춰선 여객기 한 대. 무장군인과 경찰이 주변을 둘러쌌고 경비가 삼엄합니다. 비만 방글라데시 항공 소속 여객기가 승객과 승무원 150명을 태우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출발한 건 현지 시간 24일. 이륙 직후 한 남성 승객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승무원의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উনি ফায়ার করলো দুটো ফায়ার করার বললো ক্রুরা সামনে আসো ক্রুরা ভয়সব পিছনে এসে পড়ছে. 여객기는 이륙한 지 40여 분 만에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의 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납치 용의자는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권총을 가지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특공대원들과의 대치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ছিনতাইকারী একজন, তার বয়স আনুমানিক 25-26 বছর, ছিনতাইকারীকে নিবৃত্ত করার জন্য 숨진 용의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으며 방글라데시 총리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락그룹 퀸의 열풍을 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가 4관왕에 올랐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를 완벽 재현한 라미 말렉이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카데미가 뽑은 최고의 영화는 그린북이었습니다. 백인 운전기사와 흑인 피아니스트의 우정을 통해 1960년대 미국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The whole story is about love. It's about loving each other despite our differences and finding out the truth about who we are. We're the same people. 유력 작품상 후보였던 로마는 작품상 대신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2014년 그래비티에 이어 두 번째 감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One of the 70 million domestic workers in the world without work rights, this responsibility becomes much more important in times when we are being encouraged to look away. 전 세계적으로 퀸 신드롬을 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는 나무주연상을 비롯해 편집상, 음향효과상 등 4개 트로피를 거머쥐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I am the son of immigrants from Egypt. I'm a first-generation American, and part of my story is being written right now, and I could not be more grateful. 축하 무대도 퀸이 꾸몄습니다. 여우주연상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의 올리비아 콜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백인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 화합과 균형의 시선을 맞췄고 특정 작품의 독식 없이 다양한 작품이 트로피를 안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예, 팝스타 빌리 조엘이 부르는 앵그리 영맨입니다. 성난 젊은이들과 잃어버린 세대 그리고 패배한 세대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절망하고 거부하고 저항했던 젊은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청춘의 좌절과 분노를 대변하는 용어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할 때 사회로 나왔던 젊은이들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선배들이 당연하게 올라탔던 취업의 버스 문이 갑자기 닫히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시험에 몰렸죠.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도 이 시대의 젊은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취업 절벽에 절망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판 로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런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것을 두고 집권당 최고위원이 전 정부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20대가 받은 학교 교육이 거의 반공교육이어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죠. 지지율이 높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상황이 바뀌자 느닷없이 교육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20대가 돌아선 진짜 이유가 그런 것인지는 집권당 스스로 잘 알 겁니다. Not me generation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남 탓으로 돌리기 바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집단의 책임을 떠넘겨 흔들리는 자기 가치를 지켜보려는 일종의 병리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진단합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라고 젊은이들을 타박한 게 한 달도 안 됐죠.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이렇게 남 탓하며 한 세대를 싸잡아 매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작년 영국 옥스포드 사전은
유스퀘이크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뽑았습니다. 유스, 젊음의 earthquake, 지진을 합성한 단어, 즉 젊은 유권자들이 일으킨 선거 격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권당 대표가 엊그제 100년 집권까지 거론하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성난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2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난미 제너레이션 증후군이었습니다. 계절은 한층 더 봄에 가까워졌지만 일주일 가까이 탁한 공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연이어 들어오면서 전국 대기질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데요. 다행히 내일은 북서쪽에서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해소되겠고요. 오전까지는 남부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 출근길에 마스크를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는 크겠고요. 낮 동안 예년기온을 크게 웃돌며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부산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2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미세먼지 짙은 날이 많겠고요.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